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포유를 하게 됩니다. 송아지의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 또 번식 후에 번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암소 비육을 위해서 인공포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는 않지만 한두 마리씩 인공포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미소의 우유가 너무 적거나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송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축주가 엄마가 되어 송아지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포유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미소는 송아지를 위한 초유부터 우유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고, 송아지도 본능적으로 어미소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먹기 때문에 쉽지만, 여러분이 그 어미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초유도 먹여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우유도 먹여야 하니 농장을 쉽게 비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이왕 인공포유를 시작했으면 자연포유를 시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포유의 단점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귀찮고, 분말 초유나 대용류, 그리고 송아지를 위한 시설 등 들어가는 지출이 많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노하우만 생긴다면 송아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송아지를 직접 살피다 보니 송아지의 생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이 뜨겁다는 것을, 그리고 칼날이 날카롭다는 것을 모두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자신의 농장에 맞는 인공포유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며, 오늘의 영상은 그 기준을 세우는데 많은 부분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모든 것이 그렇듯 제가 언급한 내용을 모두 농장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인공포유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다시 영상을 반복해 보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내용은 단지 인공포유뿐 아니라 송아지의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참고할 부분이 많으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진은 거의 젖소에 송아지가 많은데, 아무래도 인공포유의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젖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공포유의 시작은 송아지의 분만부터입니다. 분만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생이고 하나는 또 초유입니다. 원래 분만을 앞둔 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만칸에서 분만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만칸은 어미소가 쉴 수도 있고 바닥의 분변에 덜 오염되는 지푸라기가 풍부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부분 한우 농가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만을 할 때 송아지가 감염되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태어난 송아지를 그냥 바닥에 두지 말고 최대한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만 처치를 하기 전에 분만한 송아지를 올려둘 두툼한 지푸라기 더미를 미리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음만 급해서 송아지를 빨리 빼내려고 하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송아지를 그냥 지저분한 우사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푸라기가 없다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횟집 테이블에 사용하는 비닐이나 아니면 송아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깨끗한 포장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지저분한 우사바닥에 송아지를 놓지 말고 이런 비닐 위에 놓으면 감염의 위험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이 아닌 포장을 계속 사용하실 때는 사용 전에 미리 세척하고 소독약을 뿌려서 건조하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막 태어난 송아지가 외부로부터 감염이 되는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코, 입, 그리고 탯줄이 달려있는 제대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맨손으로 양수를 제거한다고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는데 그게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막 태어난 송아지를 만질 때는 위생적으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난 지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제대는 코와 입보다 더 감염의 위험성이 큰 곳입니다. 실제로 오염된 바닥에 그냥 내려놓는다면 송아지는 강아지처럼 앉아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염이 되는 것이 바로 제대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곳을 베타딘이나 강옥도로 소독을 해주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가 말라 비틀어진 수박의 줄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만약 여기가 계속 젖어 있는 느낌이 있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속 소독해야 합니다. 제대가 감염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제대 감염은 혈관을 타고 전신적인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를 만질 때는 반드시 위생장갑을 끼고 만져야 하는데 보통 제대가 이상이 있으면 손으로 만졌을 때 부어 있거나 딱딱하거나 젖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제대 관리가 잘 안 된 송아지의 폐사율은 11%가 더 높고 폐사가 안 되더라도 3개월 이후에 이유 시 체중이 평균 2.5kg가 낮은데 이는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아지의 초기 처치가 위생적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은 송아지가 자랄 환경이며 만약 송아지 칸이 지저분하다면 당연히 질병의 감염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지저분한 송아지 칸에 소독약을 뿌려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원체들은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소독약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때가 가득한 손에 아무리 소독약을 뿌려봤자 이건 제대로 소독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소독을 하려면 먼저 이 기름때를 벗겨내야 그 안에 병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아지 칸의 청소는 물청소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송아지 칸을 설계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송아지가 있던 곳에 깔집을 모두 제거하고 여기에 특수 설계된 축산 전용 세제를 뿌려서 기름때 같은 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 세제는 일종의 셀프 세차장의 거품 같은 형태인데 워낙 강력해서 거품이 표면에 달라붙어 바이오필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고압 세척기로 물을 뿌리는 것보다 잘 닦이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솔로 박박 문질러서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소독약을 뿌리고 건조를 해야 완벽하게 송아지가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송아지방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방이 가격이 비싸서 쓰기 어려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외국의 송아지방은 송아지가 지낼 공간과 그 앞에 송아지가 나올 수 있는 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아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송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구조인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정품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만약 이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기성품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에는 IBC 탱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통과, 그것을 보호하는 철제 커버가 있는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통에 구멍을 내고 철제 테두리를 활용하면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태어난 송아지에게 초유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인 자연 포유를 하는 송아지가 초유를 먹는 방식에 대한 관찰입니다. 먼저 어미소는 분만을 하면 초유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초유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차규를 거치면서 초유의 성격에서 점점 일반 우유의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유와 일반 우유 사이의 중간 형태의 우유가 바로 전환유입니다. 이론적으로 자연 포유 시 송아지가 초유를 먹고 며칠 동안 전환유도 먹으니 자연스럽게 면역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미소의 초유가 완벽하지 못해서 미달일 경우가 30%, 그리고 태어난 송아지의 빠는 반응이 약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그냥 송아지를 내버려두면 완벽한 면역을 형성할 확률은 50%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개선된 이유가 분말 초유를 태어나자마자 먹이고 이후에 어미소의 초유와 전환유까지 먹이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분리포유를 하는 송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초유를 한번 먹이고 바로 대용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품질이 좋은 초유를 먹지 않고 더욱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송아지가 길러진다면 당연히 송아지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포유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초유의 품질과 절대적인 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연 포유를 했을 때 분말 초유를 사용했다면 분리포유를 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려서 초유를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어미소의 초유와 전환유를 분리포유를 하면 전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초유 급여에 대한 기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초유를 먹일 때 보통 송아지 몸무게의 8.5% 기준으로 먹이기를 권장했다면 요즘은 약 10%를 권하고 있습니다. 30kg의 송아지라면 과거에는 2.6리터, 현재라면 3리터 정도 먹여줍니다. 그런데 송아지에게 3리터를 먹여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에게 막상 젖병으로 초유를 먹여보면 3리터의 초유를 다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의 위는 보통 3리터까지 초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드렌처로 직접 태어나자마자 송아지에게 초유를 넣는 것인데 이게 송아지에게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을 농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젖병으로 먹여보고 못 먹은 초유는 시간이 지나서 또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렌처를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넣어주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 조건에서 초유를 두 가지 방법으로 먹였을 때 송아지의 항체 면역 성공률이 드렌처의 경우에는 90%, 젖병으로 먹이는 경우는 80%로 드렌처로 초유를 먹이는 것이 면역 형성률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초유는 태어나자마자 2시간 이내에 먹이는 것이 가장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면역 글로불린의 관점이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형성의 관점에서는 12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초유도 효과가 있으므로 질 좋은 초유를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유도 먹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송아지를 두었다면 성공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공중보건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손 씻기인 것처럼 송아지에서도 질병에 있어서 50%는 청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송아지 환경에서 청결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는 송아지의 젖병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변 환경 위생입니다. 앞에서 말한 송아지가 감염되는 경로인 코와 입이 접촉되는 것이 바로 젖병이기 때문에 이곳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소들이 먹는 사료조를 매일 설거지하듯이 닦지 않는데 송아지라고 특별히 위생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큰 소들은 이미 면역이 완성되어 웬만한 병원체에 강하다면 송아지는 어리면 어릴수록 매우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신생아들이 젖병에 매우 청결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어린 송아지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젖병 세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젖병 속 바이오필름의 존재입니다. 바이오필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균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이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소독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우유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어서 더 두꺼운 바이오필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젖병 세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젖병을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 남은 우유 찌꺼기가 굳어버리는데 이게 병원균이 서식하는 일종의 바이오필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먼저 젖병을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설거지를 하기 전에 그릇을 물에 불리듯 담궈두는 것입니다. 온도는 51도에서 57도로 뜨거운 온도로 염 속에 담금 소독제에 넣고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식당에서 조리기구나 칼 도마에 살균 소독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담궈두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솔로 문질러 주는 것인데 구석구석 안 닿는 곳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헹궈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처음 헹궈주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50도 이상으로 뜨거운 물로 헹궈줍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불순물이 다시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헹궈준 물품은 바로 사용하지 말고 건조를 시켜줍니다. 젖병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닦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귀찮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먹이는 우유를 통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또 귀찮으면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최대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젖병을 하나 사더라도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는 것을 사고, 매번 닦는 것이 귀찮다면 횟수를 원칙적으로 좀 줄이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꼭 꼼꼼히 닦아주고, 대신 오래 사용해서 문제가 될 젖병이 있다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용류와 사료, 건초, 물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용류는 선택부터가 중요한데,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 포유 때보다 송아지가 왜 더 안 좋아지지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용류의 장점은 위생적으로 관리만 하면 질병에 더 안전하다는 것과 균일한 품질의 우유를 공급할 수 있어서 송아지가 겪는 소화기 장애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어미소의 젖보다 낮고 3주 이내에 송아지에게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식물성 대용류를 사용하면 소화율이 낮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용류를 보면 우유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월등히 비싸고 식물성 제품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우유 성분의 대용류는 송아지가 92%에서 98%로 소화율이 아주 높은 것에 비해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대용류는 85%에서 94%로 상대적으로 소화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화율이 낮은 3주 이내의 송아지에게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대용류를 선택할 때 성분표에 조단백과 지방만 보는데, 실제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섭취하는 락토스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주 이내 송아지에게는 우유 성분의 대용류를 먹이다가 3주 이후에 점진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생후 4주가 넘으면 송아지는 대용류의 온도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용류를 그렇다면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보통 대용류마다 구성물에 따라서 얼마를 급여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체중의 15에서 20% 수준으로 먹습니다. 젖병의 높이는 송아지의 코 높이 정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용류의 급여 횟수는 하루에 2회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생후 한 달까지는 1일 이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계절별로 대용류의 급여량은 달라져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복잡하다면 농장에서는 통상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의 송아지는 영상 15도에서 기온이 5도씩 떨어질 때마다 대용류 가루를 50g 더 첨가해주고, 생후 한 달 이후 송아지는 영상 10도 기준에서 기온이 5도씩 하락할 때마다 50g씩 더 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유의 급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농우사료 덕분입니다. 송아지는 생후 3주 이내에 전적으로 우유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이후에는 우유와 사료가 함께 송아지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송아지는 2일부터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고 3일부터 사료 섭취가 가능하며 5일부터 반추위가 발달하여 한 달이 되면 대세김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송아지의 생체 시계를 고려한다면 빨리 사료를 도입해야 3주부터 정상적으로 우유와 사료가 송아지 성장에 문제없이 쓰일 텐데, 많은 농가에서 송아지가 당장 잘 크기 때문에 송아지에게 대용류만 많이 먹이려 하고 사료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장은 송아지가 잘 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이유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성장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송아지가 사료를 빨리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끔 송아지의 입질 사료가 너무 커서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며 더 잘 먹게 하려고 이걸 잘게 부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질 사료 입자가 가늘수록 송아지는 더 잘 먹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송아지에게 건초를 잔뜩 주는 농가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농호 사료는 제한하면서 건초는 무제한 급여합니다. 그런데 송아지에게 건초를 주는 기준은 작게 자주입니다. 건초는 반추위의 근층을 운동시켜서 발달시킬 만큼만 주는 것이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건초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공포유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유를 조금 빨리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유의 기준은 송아지가 사료를 얼마나 먹는가가 기준이며, 이건 송아지가 우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의 기준입니다.
보통 사료가 조단백 22%가 넘는 사료라면 하루 1kg 이상 3일 연속 먹으면 이후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이 더 낮은 사료라면 섭취량이 훨씬 더 많아야 이유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송아지가 잘 크고 사료를 잘 먹어도 5주 이내에 이유를 시키는 것은 너무 빠르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유를 하도록 유도하려면 결국 우유를 차츰 줄여서 송아지가 점점 사료에 더 의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이유로 생각하는 시점을 두고 우유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기간은 통상 15일 정도로 잡고 하면 좋습니다. 만약 오늘부로 딱 우유를 끊어버리고 사료만 먹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적어도 15일 전에는 우유를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송아지는 사료를 어느 정도 먹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천히 농후사료를 먹기 시작해서 6, 7개월령까지 꾸준히 많이 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송아지의 특성상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급만 제대로 하면 송아지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다행인 점은 3개월령의 송아지는 성우와 거의 기능적으로 같은 반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만 잘 먹으면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반추위의 용적입니다. 성우에 비해서 송아지는 몸에 비해 20% 이상 반추위의 용적이 적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CNSL, 항산화제, 비타민 A, D, 생균제 등을 섞어서 조제한 첨가제를 송아지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반추위지만 효율을 극대화해서 다른 송아지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며 고창증의 발생 확률도 크게 줄어들어 우량 송아지로 클 수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의 급여 여부는 성장률에 있어서 38% 차이를 그리고 사료 섭취량은 31%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물 소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많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송아지가 생후 첫 주에 매일 하루 1리터의 물을 먹으면 3, 4주 차에는 하루 3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기온이 25도가 넘으면 물이 있어야 송아지는 체온 유지와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물의 온도가 16에서 18도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기와 깔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호흡기 질병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환기인데 환기가 중요한 이유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생체 밖에는 오래 존재할 수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더라도 빨리 공기를 순환시켜서 희석시키거나 배출시키면 송아지가 병에 잘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의 환기는 큰 소의 환기랑은 다릅니다. 큰 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체온이 커서 실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송아지에게 있는 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송아지가 만들어내는 체온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송아지가 거주하는 곳에서의 환기는 공기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아지에게 환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쐬주는 차가운 바람은 또 해롭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환기는 잘 되면서 직접 부는 센 바람은 송아지에게 안 가는 그런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깔집입니다. 깔집이 충분히 두꺼우면 송아지가 호흡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두께가 7.5cm 이상으로 송아지가 누웠을 때 다리가 안 보일 정도의 기준입니다. 보통 깔집이 두꺼우면 보온과 습도 유지가 좋습니다. 습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닥이 축축하면 병원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고 암모니아 가스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송아지 칸에 무릎을 꿇었는데 바지가 축축히 젖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바닥이 건조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닥에 지푸라기를 두껍게 깔아서 건조한 환경이 되고 환기만 잘 되더라도 이것이 호흡기 치료약보다 그리고 백신보다 더 호흡기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백신을 해도 호흡기 약을 써도 호흡기 발생이 많은 분들은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깔집이 하나도 없는 소위 바닥이 뜬 그런 뜬장에서 크는 송아지입니다. 언뜻 보면 오줌과 똥이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고 청소도 쉬워서 위생적이라 송아지가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송아지에게는 저 작은 공간이 자신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안락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를 반복해야 송아지는 잘 크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송아지가 쉴 수도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송아지를 키우는 환경이 얼마나 송아지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인지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강의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